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모험과 긴장이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고전 명작 보물섬입니다. 소년짐 호킨스가 우연히 손에 넣은 지도, 그로부터 시작되는 해적들과의 치열한 항해, 숨막히는 전투와 탐욕, 그리고 용기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트릴론이 영주와 리브지 의사, 그리고 다른 신사분들의 부탁으로 나는 보물섬에 관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려 한다. 다만 섬의 위치만은 밝히지 않겠다.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보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아버지가 에드미럴 벤부 여관을 운영하고 계셨고 그곳에 처음으로 사브르칼 자국이 난 늙은 선원이 묽게 되었을 때였다. 그 사람의 모습은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하다. 삐걱거리는 손수레에 바다에서 쓰던 큰 괴짝을 싣고 여관문 앞까지 걸어왔는데 키가 크고 몸집이 크며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게 그을려 있었다. 누렇게 때 묻은 풀은 외투 어깨 위로는 타르 냄새가 나는 긴 따은 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에 검게 부러진 손톱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뺨에는 흉측하게 남은 칼자국이 하얗게 번져 있었다. 그는 해안가를 둘러보며 휘파람을 불더니 곧잘 불러대던 오래된 뱃노래 한 소절을 터뜨렸다. 죽은 자의 괴짝 위에 15놈, 요호호, 럼주 한 병. 목소리는 낡은 돛줄처럼 거칠고 흔들렸으며 마치 돛대 앞에서 고함치다 망가진 듯 했다. 그러고는 손에 쥔 두꺼운 나무막대로 문을 두드렸고 아버지가 나오자 거칠게 럼주 한 잔을 달라고 했다. 술이 나오자 그는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고 그러면서도 절벽과 간판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좋은 포구구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술집이야. 손님은 많나 친구? 아버지가 손님은 거의 없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 자리는 여기다. 자네. 그는 짐을 실은 사내를 불렀다. 상자 좀 들여다오. 난 여기 머물 테니까. 나는 특별한 거 필요 없네. 럼주, 베이컨, 달걀만 있으면 돼. 그리고 저기 간판에서 배들을 지켜볼 수 있으면 충분하지.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하냐고? 선장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면서 그 말을 몇 개 툭 던졌다. 이걸 다 쓰고 나면 말해주게. 옷은 남루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결코 일반 선원 같은 인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늘 명령을 내리거나 강압적으로 굴던 상관 같은 풍모가 있었다. 손수레를 끌어다 준 사내의 말로는 그가 전날 아침 왕립 조지 여관에서 내려 해안가 여관들을 물어보다가 외딴 곳에 있는 우리 여관을 추천받고 이곳에 들어온 것이라 했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전부였다. 그는 원래 말수가 적었다. 낮에는 망원경을 들고 만이나 절벽을 어슬렁거렸고 저녁이면 불가 근처 구석자리에 앉아 물 섞은 럼주를 진하게 마셨다. 누가 말을 걸어도 곁눈질로 흘겨보고 코로 거센 바람을 내뿜을 뿐 대꾸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드나드는 손님들도 그를 건드리지 않는 법을 빨리 배웠다. 그가 산책에서 돌아올 때면 꼭 묻는 말이 있었다. 혹시 오늘 다리를 저는 뱃사람을 못 봤나? 처음에는 동료가 그리워서 묻는 줄 알았으나 점차 우리는 그가 그런 자들을 피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따로 불러 한 달의 은전 4펜스를 주겠다며 부탁했다. 다리를 저는 뱃사람을 보거든 곧장 나한테 알리게. 가끔 그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기도 했지만 결국 며칠 안에 꼭 챙겨주며 다시 당부했다. 그날 이후
다리를 저는 그 뱃사람은 내 꿈을 괴롭혔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면 나는 수천 가지 끔찍한 모습으로 그를 보았다. 무릎 아래가 잘려있기도 하고 허리부터 다리가 사라지기도 했다. 심지어 몸 가운데 다리 하나만 달린 괴물처럼 뛰어다니며 나를 쫓아오기도 했다. 매달 받는 은전의 대가는 바로 이런 악몽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무시무시한 인물임에도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장을 덜 두려워했다. 어떤 날 밤에는 럼주를 지나치게 마셔서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땐 제멋대로 뱃노래를 부르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고 자기 이야기를 억지로 들려주며 합창까지 강요했다. 나는 이웃들이 모두 떨며 합창에 동참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요호호, 럼주 한 병 이라는 구절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모두가 두려움에 더 크게 목청을 높여 따라 불렀다. 선장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이다. 그는 질문 하나에도 버럭 화를 내거나 혹은 질문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가 취해 잠드는 순간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은 더욱 끔찍했다. 교수대, 바다에 판자 걸치고 걷게 하기, 폭풍 후, 스페인 해역에서의 악행, 그리고 무시무시한 해적들의 소굴 이야기까지. 듣는 사람들은 경악했고 아버지는 여관이 망하겠다며 늘 걱정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평범하고 지루한 시골 생활 속에서 선장의 존재는 흥미롭고 강렬한 자극이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 그를 흠모하며 진짜 바다 사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선장은 한 가지 면에서 우리를 파멸시킬 뻔했다. 그는 계속해서 여관에 머물렀다. 주마다, 달마다 주머니는 이미 비었는데도 아버지는 돈을 달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돈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선장은 거세게 코를 훅 불며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 한 번만으로도 아버지는 기가 꺾였고 그 괴로움과 공포는 아버지의 병을 앞당기고 결국 이른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다. 선장은 여관에 머무는 동안 옷차림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단지 장돌뱅이에게서 양말을 산 것이 전부였다. 모자의 깃은 한쪽이 쳐져 있었는데 그날 이후 그는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 외투는 자신이 직접 기워 입었고 나중에는 누더기 천조각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편지를 쓰지도 받지도 않았다. 술에 취하지 않은 이상 동네 사람들과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커다란 바다 귓짝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한 번은 일이 크게 벌어질 뻔했다. 아버지가 병세로 기운을 잃어가던 어느 날 리브지 의사가 환자를 보러 늦은 오후에 여관을 찾았다. 진료를 마친 뒤 그는 식사를 하고 파이프 담배를 태우며 마을에서 내려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의사를 따라 거실에 들어갔다. 단정한 의사의 모습은 늘 인상적이었다. 새하얀 가루를 바른 머리, 검은 눈빛, 친절한 태도. 반대로 구석에 앉은 선장은 럼주에 절어 음울하고 흉측한 헛개비 같았다. 그때였다. 선장이 언제나 불러대던 노래를 또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죽은 자의 궤짝 위에 15놈, 요호호, 럼주 한 병. 마시고 악마가 놈들을 데려갔지. 요호호, 럼주 한 병. 이 노래는 이제 누구에게도 새로울 것이 없었으나 의사는 잠시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선장은 점차 기분이 들뜬 듯 손바닥을 탁탁 치며 주의를 조용히 시키려 했다. 그러나 의사는 개의치 않고 계속 이야기하며 담배를 빨았다. 마침내 선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고함쳤다. 조용히 해. 밑창 데크에서. 내게 한 말이오. 선장? 의사가 물었다. 선장이 욕설을 섞어 대답하자 의사는 의연히 말했다. 당신이 계속 저술을 마신다면 세상은 곧 더러운 건달 하나를 덜게 될 것이오. 그 말에 선장은 펄쩍 뛰며 칼을 뽑아들고 의사를 벽에 찌를 듯 위협했다. 그러나 의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그 칼을 집어넣지 않으면 다음 재판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을 명예를 걸고 맹세하오. 한동안 두 사람의 눈빛이 불꽃을 튀기며 맞섰으나 결국 선장은 무기력하게 칼을 넣고 자리에 털썩 앉았다. 이제 알겠소. 의사가 말을 이었다. 내 구역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밤낮으로 지켜보겠소. 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치안 판사이기도 하오. 오늘 같은 무례한 짓 하나만으로도 다시 소동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쫓아내겠소. 곧 의사의 말이 끝나자 마차가 도착했고 그는 떠났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선장은 얌전히 입을 다물었다. 그 일이 있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선장을 우리에게서 영영 내쫓게 될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거센 바람이 이어졌고 처음부터 아버지가 봄을 넘기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자 어머니와 나는 여관 일을 모두 떠맡아야 했다. 그래서 불편한 손님 하나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어느 일 월 아침 유난히 차갑고 서리가 가득 낀 날이었다. 해안은 하얗게 얼어붙고 파도는 돌 위를 잔잔히 때리고 있었으며 태양은 언덕 너머에서 바다 쪽으로만 빛을 흘렸다. 선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망원경을 들고 바닷가로 나갔다. 그의 외투 자락 아래로 군도가 달린 칼이 흔들렸고 모자는 뒤로 젖혀져 있었다. 숨결은 연기처럼 피어올랐으며 큰 바위를 돌아설 때까지 들려온 마지막 소리는 불쾌하게 내뿜는 코김소리였다. 아마도 아직도 리브지 의사의 말의 분을 사귀지 못한 듯했다. 나는 아침상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거실 문이 열리더니 처음 보는 사내가 들어섰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왼손 두 손가락이 잘려나간 자국이 있었고 허리에는 칼을 찼지만 전혀 싸움꾼 같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늘 한쪽 다리의 뱃사람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 낯선 사내는 영락없는 바다 사람의 냄새를 풍기면서도 왠지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자 그는 럼주를 달라고 했다. 내가 방을 나가려 하자 그는 탁자 위에 앉아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손에 식탁볼을 쥔 채 주춤 섰다. 이리 와 얘야.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한 발 다가섰다. 이 자리가 내 친구 빌을 위한 자리냐? 그가 비웃듯 물었다. 나는 빌이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했고 그 자리는 우리가 선장이라 부르는 손님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래, 내 친구 빌도 선장이라 불리지. 한쪽 뺨에 칼자국이 있고 술만 마시면 무척이나 유쾌해지는 사내지. 네 선장도 그와 꼭 같지 않느냐? 뺨이 오른쪽일 텐데. 그는 손가락 잘린 손을 흔들며 말했다. 좋아, 이제 알겠다. 내 친구 빌이 여기 있구나? 나는 선장이 산책 나갔다고 말했다. 어느 쪽으로 갔지? 언제쯤 돌아오나? 내가 바위를 가리키며 대답하자 사내는 입술을 핥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이게 내 친구 빌에게는 술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겠군. 그의 표정은 몹시 불쾌했다.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사내는 마치 고양이처럼 문가에 숨어서는 선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는 거친 욕설을 퍼붓고는 다시 다정한 척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나도 너처럼 생긴 아들이 있단다. 얘야, 사내에게 중요한 건 규율이지. 내 친구 빌과 함께 항해했더라면 2번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었을 거야. 자, 빌이 오고 있구나. 우리 둘이 문 뒤에 숨어서 그에게 깜짝 선물을 주자꾸나. 그는 나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 문 뒤에 숨겼다. 그러나 그의 손은 칼자루에 닿아 있었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잠시 후 선장이 거친 발걸음으로 들어와 아침상 앞에 앉았다. 빌. 낯선 사내가 났고 크게 불렀다. 선장은 번개처럼 몸을 돌렸다. 얼굴빛은 흑빛으로 질렸고 눈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가 어려 있었다. 검은 개.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 바로 나다. 오랜만이군, 빌. 사내가 말했다. 얘 친구를 보러 왔다네? 이 아이에게 럼주를 가져오라고 하고 우리 둘은 옛 동료처럼 앉아 이야기나 나누세. 내가 술을 가져왔을 때 2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검은 개는 문가에 앉아 언제든 달아날 수 있는 자세였고 선장은 굳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를 피하라는 신호를 받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둘이 낮게 중얼거리며 말했으나 곧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아니, 안 돼 라는 선장의 외침을 들었고 이어 격한 고함과 함께 의자가 넘어지고 칼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잠시 뒤 검은 개가 왼쪽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뛰쳐나왔고 선장이 칼을 휘두르며 뒤를 쫓았다. 문간에서 선장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으나 칼은 간판 틀에 부딪혀 튕겼다. 검은 개는 피투성이로 달아나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선장은 멍하니 간판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의지했다. 럼주. 그가 나직이 말했다. 어서 럼주를 가져와. 여기서 떠나야 해. 럼주. 그러나 내가 술을 챙기기도 전에 그는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어머니가 달려내려와 함께 그를 부축했으나 얼굴빛은 흉하게 변했고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우리는 싸움 중에 치명상을 입은 줄 알았다. 바로 그때 리부지 의사가 아버지를 보러 다시 여관에 들어섰다. 어디가 다친 겁니까, 선생님? 우리가 다급히 물었다. 상처라니, 무슨 소리? 이 사람은 다친 게 아니오. 내가 경고했듯 뇌졸중을 일으킨 거지. 의사는 단호하게 진단을 내리며 선장의 피를 뽑아내고 약을 써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했다. 정오 무렵 나는 선장의 방에 시원한 음료와 약을 들고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힘이 빠져 누워 있었으나 눈빛은 들떠 있었다. 짐, 그가 말했다. 너만이 믿을 만하다. 내가 늘 너한테 은전 네 펜스를 줬지 않느냐. 이제 나는 바닥이야. 다들 나를 버렸어. 짐, 나한테 럼주 한 잔만 가져다 주겠니?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힘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놈들은 다 멍청이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하나. 열병이 돌고 땅이 지진으로 흔들릴 때도 난 럼주로 버텼어. 그게 내 밥이고 내 물이고 내 전부였지. 지금 당장 한 모금 못 마시면
내 피가 내 손에 묻을 거다. 짐. 그는 손을 떨며 나를 바라보았다. 손가락 좀 봐라. 이렇게 떨리고 있잖아. 오늘 하루도 한 방울 못 마셨다. 방금은 플린트 선장이 저기 구석에 서 있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내가 럼주를 못 마시면 환영에 시달리게 될 거야. 의사놈도 한 잔쯤은 괜찮다 하지 않았니? 짐, 그만 한 입 줄게. 제발 가져다 줘. 그가 점점 더 흥분하자 아버지의 병세가 위태로운 나로서는 조용히 시킬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의사가 한 잔은 괜찮다고 말한 것도 떠올라서 나는 마지못해 럼주 한 잔을 따라다 주었다. 그는 탐욕스럽게 들이켜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게 살아있는 기분이지. 그런데 말이다. 짐, 의사가 뭐라고 했지? 내가 얼마나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나? 일주일은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한다 했어요. 일주일. 그가 고함쳤다. 그렇게는 못해. 놈들이 날 찾아낼 거야. 녀석들은 자기들 것이 아니면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도둑놈들이지. 하지만 난 다시 그놈들을 따돌릴 거야.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내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소나귀 힘이 너무 세서 비명이 나올 뻔했다. 그러나 말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쇠약했다. 짐, 오늘 네가 본 사내 있지? 그놈은 블랙도그야. 나쁜 놈이지. 하지만 그 뒤에는 더 끔찍한 자가 있어. 만약 내가 떠나지 못하고 놈들이 나한테 검은 표식을 준다면 녀석들이 노리는 건 네바다 괴짝이야. 그럴 땐 넌 말에 올라타서 리부지 의사한테 달려가야 한다. 그는 치안 판사니 사람들을 모아놈들을 잡을 수 있지. 플린트 선장의 부하들은 이제 나뿐이야. 내가 죽어갈 때 그가 나한테 모든 걸 넘겼거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오직 검은 표식을 받거나 블랙도그나 다리 저는 뱃사람을 보게 될 때만 말하거라. 특히 다리 저는 놈은 꼭 조심해라. 검은 표식이란 게 뭔데요? 내가 물었다. 그건 소환장이야. 그들이 나한테 줄 마지막 경고지. 받게 되면 알려주마. 짐, 넌 나랑 동등하게 나누게 될 거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 그는 중얼거리다 다시 의식을 잃은 듯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그때 모든 사실을 의사에게 알릴까 망설였으나 마침 그날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일은 뒤로 미뤄졌다. 아버지의 장례가 있던 날 이후에도 선장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여관을 배회했다. 여전히 럼주를 몰래 마셨고 기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듯 보였다. 가끔은 취해 칼을 뽑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혼잣말을 하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오후 나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섬뜩한 광경을 보았다. 한 사내가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두 눈은 초록색 가리개로 덮여 있었고 커다란 낡은 해적 망토가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그는 기괴하게 구부정한 모습이었고 내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섬뜩했다. 그는 멈춰서서 노래 부르듯 외쳤다. 자비로운 동포여, 영국을 위해 싸우다. 눈을 잃은 가엾은 맹인을 도와주소서.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소? 여기는 블랙힐만의 에드미럴 벤보 여관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어린 목소리구나. 착한 아이야. 내 손을 잡고 안으로 데려다 주겠니? 나는 손을 내밀었으나 그는 내 손을 쇠집게처럼 움켜쥐며 속삭였다. 자, 이젠 선장에게 데려가라. 내가 두려움에 떨며 거절하려 하자 그는 손을 비틀며 위협했다. 당장 안내하지 않으면 네 팔을 부러뜨리겠다. 그 목소리는 끔찍할 만큼 차갑고 잔혹해서 결국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 손을 끌며 거의 내 몸무게를 다 실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를 보거든 이렇게 외쳐라. 빌, 손님이 왔네? 알겠지? 그렇지 않으면 내 팔을 부러뜨리겠다. 나는 온몸이 떨려오르는 가운데 문을 열고 그대로 외쳤다. 선장은 술에 절어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맹이는 내게 선장의 손을 잡게 하더니 지팡이 안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선장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끝났다. 맹인이 중얼거리며 놀라울 정도로 재빠르게 사라졌다. 선장은 종이를 펴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10시까지라니. 6시간이 남았구나. 그러나 그가 일어서려는 순간 목을 움켜쥐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어머니를 불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선장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천둥 같은 뇌졸중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만 것이다. 나는 곧장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진작 알렸어야 했지만 이제 와서야 모두 고백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곧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선장이 우리에게 빚을 남긴 것이 분명했지만 그가 남긴 돈을 그의 동료들이 순순히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었다. 특히 블랙도그와 그 끔찍한 맹인을 떠올리면 더욱 그랬다. 그렇다고 나 혼자 말을 타고 리브지 의사에게 달려갈 수는 없었다. 어머니 혼자 집에 남겨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집에 머무르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벽난로에 타들어가는 불소리나 시계의 똑딱임까지도 우리를 덮쳐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죽은 선장의 시체와 그 주변을 맴도는 맹인의 그림자를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결국 우리는 마을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우리는 맨머리에 달려나갔고 서리가 낀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길을 내달렸다. 다행히 맹인이 사라진 방향과는 반대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촛불이 새어나오는 마을에 닿았고 그 불빛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도움은 얻을 수 없었다. 우리가 사정을 설명하자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까지도 고개를 저었다. 모두 선장과 플린트의 이름만 들어도 질겁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낮에 낯선 사내들이 이 길을 지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해안가에 작은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다 했다. 아무도 선장의 동료들과 엮이길 원하지 않았다. 오직 리브지 의사에게 말을 몰고 달려가겠다는 이들만 있었을 뿐 여관을 지켜주겠다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의 겁에 질린 모습에 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다. 내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하는데 그나마 받아야 할 돈까지 빼앗기게 할 순 없어. 내가 직접 가겠다. 짐도 함께 올 거다. 죽더라도 우리 몫은 찾아오겠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무모함을 말렸지만 결국 한 소년이 리브지 의사에게 달려가기로 했고 몇몇은 혹시 우리가 쫓기게 되면 말을 준비해두겠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권총한 자루를 쥐어주었다. 이윽고 우리는 달빛이 퍼져나오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자 정막 속에 죽은 선장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촛불을 들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함께 시체 곁에 다가갔다. 짐, 창문 가리개를 내려라. 어머니가 속삭였다. 놈들이 밖에서 볼지도 모른다. 이제 저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누가 저 몸을 뒤질 수 있겠니? 나는 꿇어앉아 손 주변을 뒤졌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한쪽은 시커멓게 칠해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깔끔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10시까지. 10시까지라니. 엄마, 내가 외쳤다. 그런데 마침 시계가 6번 종을 쳤다. 우리는 선장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 작은 동전 몇 개, 실과 바늘, 잘린 담배, 칼, 나침반, 부싯돌 상자뿐이었다. 어머니는 혹시나 해서 그의 목을 살펴보라 했고 나는 넝마 같은 끈에 매달린 열쇠를 발견했다. 우리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궤짝을 열었다. 궤짝 안에서는 강한 담배 냄새가 풍겨나왔다. 맨 위에는 새 것처럼 깨끗이 접힌 옷가지가 있었다. 그 밑에는 사소한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6분의 주석잔, 담배, 은괴 조각, 스페인제 시계, 진기한 조개 껍데기, 쌍권총 등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찾던 것은 더 아래 있었다. 낡은 바다 외투를 젖히자 기름종이에 쌓인 서류 뭉치와 금화가 가득 담긴 캔버스 주머니가 드러났다. 난 정직한 여인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에게 빚진 만큼만 가져갈 거다. 우리는 동전을 일일이 세기 시작했다. 스페인 금화, 프랑스 루이, 영국 기니, 은화까지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그때 나는 얼어붙은 길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맹인의 지팡이가 탁탁 울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그가 여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탁탁 소리가 멀어져 갔다. 엄마, 이제 전부 가져가고 떠나요? 내가 애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빚진 것만 가져간다며 고집했다. 하지만 곧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신호임이 분명했다. 우리는 서둘러 그 말을 챙겼고 나는 기름종이 서류 묶음을 붙잡았다. 곧바로 집을 빠져나오자 언덕 위에서는 이미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발소리도 점점 다가왔다. 어머니는 갑자기 기절하듯 내 품에 쓰러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다리를 끌며 다리 밑으로 어머니를 옮겨 숨겼다. 우리는 차가운 돌 아래에서 떨며 숨죽였다. 잠시 뒤 일행이 여관에 도착했다. 맹인과 여러 명의 해적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빌은 죽었다. 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은 궤짝을 확인했으나 이미 비어 있었다. 맹인표는 길길이 날뛰며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다. 놈들이 가져갔다. 그 꼬마 놈과 여자가 가져갔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총성이 울렸다. 해적들은 혼비백산하며 사방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맹인표는 방향을 잃은 채 길을 헤매다가 달려오는 말발굽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구조대는 국세청 관리들이었다. 그들은 해적들이 작은 배를 타고 달아난 것을 보고 뒤쫓았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그러나 맹인표는 죽었고 어머니는 무사히 정신을 차렸다. 우리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가장 중요한 서류 묶음은 내 품에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 7에서 8명의 해적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맹인 퓨가 있었다. 문을 부숴라. 퓨가 고함쳤다. 놈들은 우르르 몰려가 에드미럴 벤보우 여관문을 밀어젖혔다. 그러나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곧 위층으로 발걸음이 쿵쾅거렸다. 집안 곳곳에서 빌은 죽었다. 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궤짝을 찾아라. 퓨는 미친 듯이 지팡이로 길을 두드리며 외쳤다. 곧 창문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한 해적이 고함쳤다. 퓨!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다 털어갔다. 돈은 있느냐?
퓨가 고함쳤다. 돈은 남아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플린트의 서류다. 이놈들아. 해적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허탕이었다. 그러자 퓨는 길길이 날뛰며 우리를 탓했다. 여관 주인과 그 아이다. 내가 그놈 누나를 뽑아버릴 걸 그랬어. 그 순간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경고였다. 놈들이 온다. 해적 중 한 명이 외쳤다. 그러자 일부는 도망치려 했고 퓨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놈들을 내리쳤다. 겁쟁이 놈들, 수천 그 말을 눈앞에 두고도 달아나겠다는 거냐? 그러나 이미 늦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달빛 아래로 관리들의 말이 전속력으로 달려내려왔다. 해적들은 사방으로 달아났다. 어떤 놈은 바다 쪽으로, 어떤 놈은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그러나 맹인 퓨마는 남았다. 존니, 블랙도그, 디르크, 날 두고 가지 마라. 그는 절규하며 길을 헤맸다. 방향을 잃은 그는 정면에서 달려오는 말과 맞부딪혔다. 관리가 굿비를 잡아당겼으나 이미 늦었다. 말발굽에 밟힌 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곧 몸이 뒤틀리더니 완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죽었어. 관리가 외쳤다. 이제 놈은 끝장이야. 그 말을 들은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 공포스러운 맹인을 결코 좋아한 적 없었지만 그의 시체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에 이어 두 번째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곧장 마을로 돌아가 어머니를 살렸다. 물과 소금이 조금 닿자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선장의 빚을 다 챙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한편 관리인 댄스는 부하들을 이끌고 해안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해적들의 작은 배는 이미 돛을 올리고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헛수고로군. 댄스가 중얼거렸다. 놈들은 이미 달아났어. 하지만 퓨 같은 놈을 밟아 죽인 건 잘된 일이야.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욱 흥미로워했다. 집으로 돌아가자 여관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가구는 넘어져 있고 심지어 시계마저 부서져 있었다. 놈들이 돈을 가져갔다 했지. 그런데도 저렇게 뒤진 걸 보니 돈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게 분명해. 짐, 혹시 네가 뭔가 챙긴 건 없느냐? 댄스가 물었다. 나는 가슴에 품고 있던 기름종이 묶음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걸 안전하게 맡기고 싶습니다. 리브지 의사에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옳다. 댄스가 말했다. 그분은 치안판사니 믿을 수 있지. 내가 직접 데려다 주마. 어서 말을 타라. 나는 어머니에게 사정을 알리고 댄스의 부하가 탄 말 뒤에 올라탔다. 우리는 밤길을 달려 리브지 의사의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리브지 의사의 집에 도착하니 마침 그가 저녁 식사 중이었다. 댄스 관리가 문을 두드리자 의사가 직접 나왔다. 나를 보자 의사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짐, 네가 여기 있구나.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네, 조금 놀라셨지만 무사하세요. 댄스가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자 의사는 즉시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고 의사는 와인 한 잔을 관리에게 권했다. 그런데 자네가 말한 바다 서류는 어디 있나? 의사가 물었다. 나는 품에서 기름종이에 싼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의사는 신중히 종이를 풀었다. 안에는 작은 묶음의 서류와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먼저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선장의 장부였고 수년간의 항해 기록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무슨 물건을 약탈했는지, 어디에서 술을 샀는지,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등 끔찍한 해적 생활이 상세히 드러나 있었다. 훌륭하군.
이건 해적들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리부지 의사가 말했다. 그 다음 그는 지도를 펼쳤다. 그것은 섬의 지도였다. 나무들이 그려져 있고 작은 언덕과 계곡, 방파제, 그리고 북쪽 항구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붉은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물은 이곳에 묻혀 있음. X 표시. 지도에는 3개의 붉은 십자가가 있었고 옆에는 3줄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은화 70만, 주안의 나무 아래, 총과 화약, 북쪽의 작은 동굴의 보관, 금괴, 은괴, 총합 200만, 파운드 상당.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플린트의 섬, 키드의 보물을 묻은 곳, 다리점인 존의 손에 의해 17년, 의사와 관리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댄스, 자네는 이제 임무를 마쳤네. 고맙네. 의사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기밀이야. 이 아이와 나, 그리고 신뢰할 만한 몇 사람만 알아야 하지. 내가 곧 트릴로니 영주를 찾아가겠네. 그분이라면 해적 무리와 싸울배와 람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댄스가 대답했다. 짐,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쉬어라. 의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일 아침 우리는 곧장 영주를 찾아갈 거야. 며칠 뒤 나는 리부지 의사와 함께 트릴로니 영주를 찾아갔다. 그는 쾌활하고 키가 크며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다. 보물을 찾는 모험 이야기를 듣자마자 크게 웃으며 두 손을 치며 기뻐했다. 훌륭하군, 훌륭해. 보물섬이라니. 배와 선원은 내가 마련하지. 브리스톨에 있는 내 친구들이 내 이름을 보증할 테니 금세 준비될 걸세. 보물은 우리가 나누자고? 좋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모험에 동참하겠네. 그날 이후 영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는 브리스톨로 떠나 배와 선원을 구하겠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몇 주 뒤 영주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브리스톨에서 배를 구했으며 훌륭한 선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배의 이름은 히스페니올라라 했고 선장은 항해에 경험이 많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편지에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 영주는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그 비밀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모양이었다. 리부지 의사는 편지를 읽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영주는 선량한 분이지만 비밀을 지킬 줄은 모르시는군. 우리 계획이 벌써 브리스톨 시내에 퍼졌을 거야. 해적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지. 며칠 후 우리도 브리스톨로 떠났다. 도착해보니 항구에는 배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돛대가 숲처럼 솟아 있었다. 영주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짐. 리부지, 이제 모든 게 준비됐네. 배도 훌륭하고 선원들도 충실하지. 선장은 24이라 하네.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리사야. 이름은 롱존 실버. 다리는 한쪽이 나갔지만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친구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다. 우리는 브리스톨에서 며칠 머물렀다. 그동안 영주는 배와 사람들을 챙기느라 분주했고 리부지 의사는 필요한 약품들을 준비했다. 나는 항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새로운 광경에 눈을 빼앗겼다. 거대한 돛대와 밧줄, 화려한 깃발, 수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는 내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영주는 우리를 히스페니올라호로 안내했다. 배는 단단하고 잘 손질되어 있었으며 항해 준비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선장 스몰렛은
달랐다. 그는 얼굴빛이 굳어 있었고 첫인상부터 엄격했다. 이 배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스몰렛이 말했다. 무슨 말인가? 영주가 물었다. 저는 이번 항해의 목적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이미 알고 있더군요. 심지어 보물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아는 듯 떠들어댑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원들이 보물을 알게 되면 탐욕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영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이곳저곳에 떠벌린 것을 후회했다. 스몰렛은 말을 이었다. 저는 선장이지만 선원들은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롱존 실버가 선원들에게 인기가 많더군요. 그는 훌륭한 요리사이자 현명한 인물이지만 다리를 저는 그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화약과 무기를 제 손에 맡기십시오.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저는 배와 선원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리브지 의사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주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좋습니다. 선장,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날 이후 히스패니올라호의 갑판에서는 질서가 더욱 엄격해졌다. 무기와 화약은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선장 스몰렛은 냉철하고 단호하게 선원들을 다스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롱존 실버라는 인물이 신비로웠다. 그는 큰 목소리로 농담을 하고 모두에게 친절했으며 특히 나를 아끼듯 대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너머 어딘가에 날카로운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히스패니올라호가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날이 왔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였고 항구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를 환송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발밑이 떨릴 정도였다. 처음으로 배에 올라 먼 바다로 나아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선장 스몰렛은 엄격하게 지시를 내렸고 선원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돛이 올라가자 배는 바람을 받아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나는 집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항해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롱존 실버는 늘 유쾌하게 농담을 던졌고 선원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는 나를 특별히 아껴주었는데 내가 그의 여관에서 식사를 함께 했던 나를 떠올리며 말하기도 했다. 그의 애완 앵무새는 어깨 위에 앉아 보물, 보물 하고 울어대어 모두를 웃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선원들의 대화 속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들은 술에 취하면 종종 플린트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해적 시절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나는 그들 대부분이 서로를 비밀스럽게 살피는 것을 보았다. 리브지 의사와 선장 스몰렛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서로 같은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영주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그는 갑판 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거나 항해가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듯 말하곤 했다. 하루하루 바다는 끝없이 펼쳐졌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수평선만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막로에 있던 선원이 환호성을 질렀다. 섬이다. 보물섬이다. 그 순간 모두의 눈이 번쩍였다. 선원들의 얼굴에 번진 기묘한 빛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것은 기대와 탐욕이 뒤섞인 위험한 눈빛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롱존 실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의 선실로 갔다. 그는 언제나처럼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구부린 채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앵무새는 그의 어깨에 앉아 조심해 조심해 하고 울어댔다. 짐, 이리 와라. 실버가 친근하게 말했다. 넌 영리한 아이야.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총명했지. 그런데 말이다. 난 네가 선원들 사이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지 궁금하구나.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무언가를 눈치챘음을 그가 알아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걸려 있었다. 자네는 선장과 의사 곁에 자주 있으니 분명 뭔가 들었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난 네 편이니까. 우리 둘은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 이제 곧 섬에 닿으면 큰일이 일어나지.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의도적으로 보물이라는 단어를 길게 느리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웃고 있었으나 속에서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이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야, 짐. 비밀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법이지. 입이 무거운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다리를 저는 요리사가야말로 선원들을 장악한 해적 두목이라는 것을. 그의 친절한 말과 부드러운 태도는 모두 가면일 뿐이었다. 나는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실버 아저씨.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착한 아이구나. 넌 반드시 출세할 거야. 나는 방을 나서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리브지 의사와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그러나 동시에 그가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조금만 잘못 움직였다가는 나 역시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될지도 몰랐다. 보물섬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부터 배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선원들은 서로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노랫소리와 농담도 이상하게 날카로운 기운을 띠었다. 선장 스몰렛은 더욱 엄격하게 명령을 내렸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 이미 반역의 불꽃이 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섬 가까이 다가가 닻을 내렸다. 섬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고 중앙에는 높은 산봉우리가 솟아올라 있었다. 바람은 숲 사이로 불어와 특유의 흙내와 풀 냄새를 실어 날랐다. 나는 처음 보는 낯선 땅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느꼈다. 그날 저녁 선장과 의사, 영주, 그리고 나는 몰래 모여 의논을 했다. 나는 롱존 실버가 선원들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사실상 해적 두목임을 들은 그대로 전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네. 스몰렛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 배는 지금 화약고와 다름없네. 언제든 폭발할 수 있지.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네. 무기와 화약은 우리 손에 있으니. 리브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놈들이 먼저 움직이게 두고 그때 맞서야 하지요. 지금은 섣불리 싸울 수 없습니다. 트릴로니 영주는 여전히 혈기가 넘쳤다. 놈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총을 쏴버리면 되지 않나. 내 손으로 녀석들을 전부. 그게 바로 위험한 생각이오. 스몰렛이 단호히 잘랐다. 우리는 적보다 수가 적네. 하지만 무기는 우리가 갖고 있지. 그 점을 잊지 말게. 우리는 밤늦도록 작전 계획을 세웠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적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지도를 지켜내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실버는 태연하게 보트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선원 몇 명이 섬에 상륙하겠다는 구실로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흥분이 가득했다. 나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돛대 꼭대기에는 아직도 잭 깃발, 영국의 성 게오르그 십자가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그 자리에 해적 깃발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야 말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드디어 우리가 보물섬에 상륙하는 날이 왔다. 롱존 실버는 웃는 얼굴로 노를 저었고 선원들은 차례로 보트에 올라탔다. 나도 그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파도는 보트를 가볍게 흔들었다. 섬은 가까울수록 더욱 웅장해 보였다. 해안은 희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이었고 그 뒤에는 울창한 숲이 버티고 있었다. 높은 산봉우리, 불규칙하게 솟은 절벽, 어두운 늪지대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신비로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보트가 모래사장에 닿자 선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내렸다. 실버도 한쪽 목발에 의지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는 웃으며 나를 향해 손짓했다. 자, 짐, 이곳이 보물섬이야. 네 눈으로 잘 기억해 두거라. 그러나 나는 그의 얼굴에서 짧은 순간 번뜩이는 탐욕의 빛을 보았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혼자 숲속으로 조금 들어갔다. 새들이 요란하게 울어댔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다.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의 고성이 들려왔다. 선원들이 서로 다투는 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살인의 비명.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 섬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모험가가 아니라 해적들과의 생사를 건 싸움에 휘말린 것이었다. 나는 숲속에서 그 비명을 들었을 때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 소리는 분명 살해당하는 사람의 마지막 절규였다. 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레 소리가 난 쪽을 살폈다. 거기에는 롱존 실버와 선원 2명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아직도 선한 표정을 잃지 않은 듯한 젊은 선원이었는데 그는 실버에게 무언가 간청하듯 말하고 있었다. 실버, 난 이 일에서 손을 떼겠네. 그만두자고. 아직 돌이킬 수 있어. 그러나 실버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목발을 지팡이처럼 짚고 서 있었다. 자네는 너무 순진하군. 우리 모두 플린트의 선원이었어. 이젠 늦었지. 보물은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자넨 우리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그는 갑자기 목발을 휘둘러 젊은 선원의 배를 쳐서 쓰러뜨렸다. 동시에 칼을 뽑아 번개처럼 내려찍었다. 그 불쌍한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곧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다. 롱존 실버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웃음이 걸려 있었으나 그 웃음은 방금 살인을 저지른 괴물의 미소였다. 다른 선원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방해되는 놈은 없군. 그래, 실버가 대답했다. 자, 시체는 덤불에 숨겨라. 다른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발소리를 죽이고 숲 깊숙이 달려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땀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는 확실했다. 롱존 실버와 그 일당은 모두 해적이었고 우리를 배신할 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해적들에게 들킬까봐 숨소리조차 죽였다.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러자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수염은 덥수룩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거의 야만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누구지? 나는 자신이 히스패니올라호에서 온 짐 호킨스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사내는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외쳤다. 드디어 구원이 왔구나. 그는 곧 자신을 벤건이라 소개했다. 새해 전 플린트의 배에 타고 있다가 이 섬에 버려졌다고 했다. 그 뒤로 혼자 이 섬에서 살아남아야 했다는 것이다. 난 새해 동안 이 섬에서 혼자였다네. 처음에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하지만 염소 몇 마리를 길들이고 과일을 따먹으며 버텼지. 그래도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는구나. 나는 깜짝 놀랐다. 바로 플린트와 연결된 인물이라니. 그는 내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혹시 자네도 보물을 찾으러 온 건가? 그렇다면 난 자네 편이야. 난 플린트와 함께 이 섬에 보물을 묻었네. 정확히는 그가 묻는 걸 봤지. 그리고 난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찬 듯 반짝였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간절함이 느껴졌다. 짐, 제발 나를 배에 태워 데려가다오.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보물을 주겠네. 난 다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말이 거짓은 아닌 듯했다. 벤건은 이 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고 그가 가진 지식은 우리가 살아남는데 꼭 필요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나중에 리브지 의사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해야겠다. 그날 내가 숲속을 헤매며 벤건을 만났을 때 배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히스페니올라호에 남아있던 선장은 해적 무리가 배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리브지 의사와 트릴로니, 영주, 그리고 몇몇 충직한 선원들이 함께였다. 그들은 무기와 화약을 점검했고 혹시라도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교대로 감시를 섰다. 선장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단했다. 놈들은 조만간 반란을 일으킬 거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배를 빼앗기고 만다. 그러던 중 섬에 상륙한 해적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때 선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지금이다. 놈들이 없는 틈을 타 우리도 상륙해야 한다. 배에 남아서는 수가 불리하다. 섬에 방어할 요새 같은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로 가자. 리브지 의사는 동의했다. 영주는 처음엔 반대했으나 결국 설득당했다. 충직한 선원들과 함께 그들은 몰래 배를 빠져나와 작은 보트로 섬에 상륙했다. 그들이 찾아낸 곳은 오래전 플린트와 그의 무리가 사용하던 요새였다. 두꺼운 통나무로 둘러쳐진 작은 성체 같은 곳으로 바닷가 절벽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다. 물도 있었고 사냥을 할 수 있는 숲도 가까웠다. 방어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여기가 우리가 버틸 곳이다. 선장이 선언했다. 그들은 급히 요새를 정비하고 식량과 무기를 옮겼다. 그리고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총구를 사방으로 겨누었다. 리브지 의사와 선원들은 요새를 단단히 꾸몄다. 오래된 통나무, 담은 여전히 튼튼했고 안쪽에는 작은 집 한 채가 남아있었다. 지붕은 비바람에 닳아있었지만 벽난로와 굴뚝은 여전히 멀쩡했다. 근처에는 맑은 샘물이 흘러 작은 시내를 이루었으니 물 걱정은 없었다. 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을 정리했고 선장은 무기와 화약을 배치했다. 트릴로니 영주는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총을 들었다. 충직한 선원들도 굳은 얼굴로 담을 고치고 방어시설을 강화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사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숲속 어딘가에서 노랫소리, 휘파람, 그리고 술에 취해 떠드는 해적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점점 우리 요새 쪽으로 가까워졌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알아낸 것 같소. 선장이 낮게 말했다.
싸움은 피할 수 없겠군. 리브지 의사가 대답했다. 곧 해적들의 횃불이 숲 사이에서 번쩍였다. 요새아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모두들 총을 움켜쥐고 담장 너머를 주시했다. 그때 선장이 명령했다. 불을 끄고 조용히 하라. 놈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는 숨소리마저 죽였다. 바깥에서는 해적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어느 순간 그들의 그림자가 횃불 불빛에 드러났다. 지금이다. 선장이 고함쳤다.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다. 숲속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해적들의 발소리가 뒤엉켰다. 우리는 곧바로 다시 총을 장전했다. 그러나 놈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고함을 지르며 요새로 달려들었다. 해적들은 요새로 돌격해왔다. 어둠 속에서 고함과 총성이 뒤섞이며 마치 섬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다. 우리 편은 담장 안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지금이다. 선장이 외쳤다. 우리는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귀청을 찢는 총성이 울렸고 숲속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해적 몇이 쓰러졌으나 나머지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달려들었다. 그들은 담을 기어오르고 창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나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총을 장전해 다시 쏘았다. 옆에서 리브지 의사는 침착하게 움직이며 쓰러진 자를 살피고 부상자를 돌보았다. 트릴로니 영주는 놀라울 만큼 용감하게 싸웠다. 선장은 담장 위에서 검을 휘두르며 놈들을 막아섰다. 밀어내라. 놈들을 쫓아라. 선장이 외쳤다. 치열한 전투는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해적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숲속으로 흩어졌다. 담장 밖에는 쓰러진 자들의 신음소리만 남았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우리는 피해를 확인했다. 우리 쪽에서도 몇 명이 부상을 입었고 안타깝게도 용감한 선원 하나가 목숨을 잃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린 살아남았지만 이대로라면 오래 버티기 힘들겠소. 선장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놈들도 타격을 입었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요새아는 깊은 정막에 휩싸였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의 싸움은 시작일 뿐 더 큰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첫 전투가 끝난 뒤 우리는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새안의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식량은 넉넉지 않았고 부상자도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해적들은 여전히 섬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리브지 의사는 부상자들을 살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선장과 영주에게 말했다. 지금처럼 요새 안에만 틀어박혀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 정찰도 하고 혹시 벤건이라는 사내를 찾을 수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 섬에서 살아남았다면 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장은 잠시 망설였으나 의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혼자 움직이는 건 위험하오. 그날 밤 달빛을 등에 진 리브지 의사는 조용히 요새를 빠져나갔다. 그는 총을 메고 나침반을 손에 쥔 채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어두웠고 바람에 나무가 스치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숨어 움직이는 듯 들렸다. 그러나 의사는 침착하게 길을 걸었다. 그는 때때로 발자국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바다 파도 소리와 함께
해적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놈들은 아직도 우리를 덮칠 기회를 엿보고 있군. 의사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라도 벤건이라는 사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동시에 언제 해적들이 달려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요새 안에서 우리는 불안한 밤을 보냈다. 해적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뜻밖에도 요새 앞에 흰 깃발이 걸린 지팡이가 세워졌다. 잠시 뒤 롱존 실버가 목발의 의지에 나타났다. 그는 우리를 향해 모자를 벗어 흔들며 크게 외쳤다. 휴전이요. 나를 들어가게 해주시오. 의논할 말이 있소. 선장 스몰렛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들어오시오, 실버. 그러나 무기는 내려놓으시오. 실버는 웃으며 명령에 따랐다. 그리고 목발을 짚으며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자네들 현명한 판단을 할 때가 왔네. 실버가 말했다. 우리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물 말이야. 싸워서 서로 죽을 이유가 어디 있나? 보물을 함께 나누자고. 자네들은 배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인원이 많네. 서로 힘을 합치면 모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지. 트릴로니 영주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배신자놈,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나 선장은 차분히 대답했다. 실버, 자네 제안은 들었네. 하지만 우리는 해적들과는 손을 잡지 않겠네. 자네와 그 무리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자네가 제 발로 배에 올라온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싸우는 수밖에 없지. 실버의 미소는 순간 사라졌다. 그는 목발로 땅을 탁 치며 말했다. 좋다, 선장. 자네가 싸움을 원한다면 피를 보게 될 게야. 오늘 밤이면 이 요새가 불바다가 될 걸세. 그는 다시 웃음을 되찾은 듯 모자를 벗어 흔들며 요새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의 어깨 너머에서 번뜩이는 눈빛은 잊을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했다. 실버가 떠난 뒤 요새 안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 잠겼다. 모두가 총을 손에 쥐고 담벼락 너머 숲을 주시했다. 선장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이 곧 들이닥칠 거다. 절대 먼저 쏘지 말고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침 해가 떠오르자 숲이 완해졌다. 새들이 울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순간 나무 사이로 해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돌격해왔다. 총성과 함께 총알이 담벼락을 스치며 날아들었다. 쏴라! 선장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다. 번쩍이는 섬광과 굉음 속에서 몇몇 해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러나 나머지는 망설임 없이 담을 기어올랐다. 나는 손이 떨려 제대로 겨누지 못했지만 필사적으로 다시 장전에 발사했다. 옆에서 영주는 용감하게 총을 쏘았고 리브즈 의사는 침착하게 부상자들을 살피며 움직였다. 곧 칼부림이 이어졌다. 해적 하나가 담을 넘어 안으로 뛰어들자 선장은 검으로 맞섰다. 쇠소리와 함께 둘은 치열하게 맞부딪혔다. 또 다른 해적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충직한 선원 한 명이 나를 밀쳐내고 대신 칼에 찔렸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밀어내라, 밀어내라. 선장이 고함쳤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맞섰다. 총성이 이어지고 칼과 창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마침내 해적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숲속으로 달아났다. 요새 안에는 숨소리와 신음만 남았다. 승리는 했지만 대가는 컸다.
우리 쪽에서도 몇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남은 이들마저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다. 선장 스몰렛도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제 놈들은 다시 달려들지 못할 거다. 선장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린 피를 너무 흘렸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 전투가 끝난 뒤 요새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해적들은 물러갔지만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부상자들의 신음이 들려왔고 선장 스몰렛은 피투성이가 된 팔을 감싸쥔 채 누워 있었다. 짐,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하다. 리브지 의사가 나를 불렀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내가 부상자 곁에서 붕대를 건네주고 물을 가져오는 일을 맡겼다.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오히려 두려움이 조금은 잦아들었다. 밤이 되자 나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담장 너머 숲속에서 언제든 해적들이 들이닥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날 밤은 기묘하게도 고요했다. 멀리 바다에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이 썩트고 있었다. 내가 본 벵건이라는 사내가 떠올랐다. 그는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믿을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만약 내가 혼자 그를 찾아 나선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유세에 남아있자니 점점 더 옥죄어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고 차라리 무언가 직접 행동하고 싶다는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둠을 틈타 몰래 요새를 빠져나가기로.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단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나는 조용히 요새를 빠져나왔다. 숲속은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귀에 들릴 만큼 요동쳤다.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조차 해적의 발자국 같아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나는 곧장 해안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해적들이 두고 간 작은 보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배로 돌아가거나 다른 계획을 꾸밀 수 있었다. 달빛에 비친 해안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그리고 정말로 모래사장 한쪽에 거꾸로 엎어놓은 작은 보트가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해적들은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레 보트를 뒤집고 모래 위에서 물가로 밀어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보트가 바닷물에 닿자 나는 재빨리 올라탔다. 이제 됐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걸로 히스패니올라호에 몰래 다가갈 수 있어. 작은 보트는 파도에 가볍게 흔들렸다. 나는 노를 쥐고 바다 쪽으로 나아갔다. 뒤돌아보니 섬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숲은 괴물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미하게 떠있는 히스패니올라호의 그림자가 보였다. 검은 실루엣이 달빛 아래 거대한 괴물처럼 솟아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제 나의 모험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그리고 그 끝이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작은 보트를 저어 히스패니올라호에 가까이 다가갔다. 배는 잔잔한 바다 위에 검은 괴물처럼 떠 있었다. 그러나 곧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배 위에서 거친 고함과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술에 취한 듯한 비명과 저주의 말들이 섞여 흘러나왔다. 배 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나는 직감했다. 달빛 사이로 배 위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해적들이 서로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술에 취해 분노가 폭발한 듯 놈들은 동료끼리 피를 흘리며 뒤엉켜 있었다. 나는 보트를 최대한 조용히 다가가게 저었다. 혹시 누가 나를 발견할까 두려웠지만 그들은 서로 싸우느라 나 같은 존재는 아예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뒤 배 위의 소동은 점점 잦아들었다. 비명은 줄어들었고 고함은 신음으로 바뀌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를 움켜쥔 채 그 거대한 그림자를 올려다보았다. 저 배는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지금 올라간다면 아직 늦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혹시 살아남은 해적이 나를 발견한다면? 나는 단숨에 목숨을 잃을 터였다. 배 위에 남은 자가 몇이나 될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다. 작은 보트는 바닷물에 흔들리며 히스패니올라호 곁에 다다랐다. 달빛은 차갑게 내리쬐었고 내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 뛰었다. 나는 곧 결정을 내려야 했다.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숲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조심스레 밧줄을 붙잡고 히스패니올라호에 올라탔다. 가파한 위는 아수라장이었다. 곳곳에 쓰러진 해적들이 보였고 피냄새가 진동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여전히 맞붙어 싸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한 해적이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은 숨을 헐떡이며 그 시체를 발로 차더니 곧 힘이 빠진 듯 가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피투성이었고 곧 의식을 잃었다. 배 위에는 더 이상 위협이 없었다.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거대한 히스패니올라호가 이제 내 손에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즉시 돛과 키를 살폈다. 다행히 배는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다. 바람은 잔잔했고 조류는 배를 섬 쪽으로 밀고 있었다. 만약 내가 배를 조종할 수만 있다면 해적들에게서 완전히 빼앗을 수 있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배를 우리 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두려움과 흥분에 휩싸인 채 키를 잡았다. 어린 나에게는 너무나 거대한 배였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에는 힘이 실렸다. 마치 운명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배 위를 살피던 중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해적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거구의 사내였고 얼굴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햄즈였다. 플린트의 옛 부하이자 누구보다 잔혹하다고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다가 나를 보자 낮게 웃었다. 호, 짐 호킨스, 내 놈이군. 나는 본능적으로 총을 겨누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들며 힘없이 말했다. 진정해라, 꼬마. 난 이미 치명상을 입었어. 오래 못 버틴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분명 교활한 해적이었지만 지금은 죽음을 눈앞에 둔 듯했다. 배를 조종하고 싶지 않나? 헨즈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난 평생 배에서 살아왔다. 이 배를 네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 주지. 대신 내 상처를 돌봐주고 물을 좀 주면 된다. 어차피 난 곧 죽을 몸이니 내 목숨을 위협할 힘은 없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물을 가져다 주자 그는 허겁지겁 마셨다. 그리고는 나에게 키를 잡는 법, 돛을 다루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나는 배를 조심스레 움직였다. 거대한 히스패니올라호가 내 손에 따라 방향을 틀자 가슴 속에서 묘한 전율이 일었다. 그러나 동시에 헨지의 눈빛 속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그는 여전히 뭔가 꿍꿍이를 품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헨지의 지시에 따라 배를 몰았다. 그는 여전히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항해법을 설명해 주었다. 내 두 손에 거대한 히스패니올라호의 키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잘한다, 꼬마. 헨즈가 낮게 웃었다. 이제 제법 선원 같군.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종종 나를 힐끔거리며 살피더니 피투성이 손으로 천천히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려는 듯 했다. 나는 곧 눈치를 챘다. 그가 칼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순간 총을 더 꽉 움켜쥐었다. 그만둬. 헨즈,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을 하면 쏴버리겠어. 그는 피식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진정해라, 짐. 난 아직 네 도움이 필요하거든. 하지만 말이야, 이 세상에 영원한 동맹은 없는 법이지. 우리는 그렇게 긴장된 채 몇 시간을 항해했다.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배는 섬 가까이 다가갔다. 파도가 부딪히며 갑판은 미끄러웠다. 마침내 헨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짐, 이제 곧 배를 해변에 대야 한다. 그러면 네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고통에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에 번뜩이는 칼날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총을 겨눴다. 헨지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바보 같은 꼬마. 네가 배를 차지했다고 생각했나? 아직 주인은 나다. 이스라엘 헨즈는 피투성이 얼굴에 사악한 미소를 띠고 칼을 움켜쥔 채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다리는 상처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짐승처럼 번뜩였다. 나는 총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그를 겨누었다. 한 발 더 오면 쏠 거야. 내가 소리쳤다. 그러나 헨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비틀며 점점 다가왔고 갑판은 파도에 젖어 미끄러웠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총구를 흔들었고 그 순간 배가 크게 기울어졌다. 나도 모르게 균형을 잃으며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번쩍 총성이 울려 퍼졌다. 이스라엘 헨즈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는 한동안 몸을 비틀거리더니 마침내 갑판 난간에 걸려 바다로 곤두박질 쳤다. 파도가 거대한 포식자처럼 그를 삼켜버렸고 곧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나는 이미 두 번째 살인을 경험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내가 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 목숨이 바다 밑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한동안 바다만 바라본 채 앉아있다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키를 잡았다. 히스패니올라호는 여전히 조용히 물살을 가르고 있었고 나는 배를 섬 가까운 해안으로 향하게 했다. 나는 히스패니올라호를 어렵게 조종해 해안 가까이 댔다. 파도가 배를 모래사장 쪽으로 밀어주었고 마침내 돛을 내리고 닻을 내릴 수 있었다. 배가 안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보트를 타고 해안에 내린 나는 곧장 숲속길을 따라 요새로 향했다. 밤은 이미 깊었고 숲은 으스스할 만큼 고요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조차 해적의 발자국처럼 들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한참을 걸은 끝에
마침내 요새가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안은 고요했고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담벼락 너머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두 잠든 걸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가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동료들이 아닌 롱존 실버와 그의 해적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번뜩이며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실버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호라, 짐 호킨스. 네가 여기까지 무사히 돌아올 줄은 몰랐군.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제 나는 해적들의 한가운데에 떨어진 꼴이 된 것이다. 나는 요새 안에서 해적들의 시선에 포위된 채 꼼짝할 수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상처투성이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탐욕스러웠다. 롱존 실버는 목발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자, 짐 호킨스. 네가 우리 손에 떨어질 줄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게 네가 히스패니올라호를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은 건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배는 이제 너희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 난 내 의무를 다했어. 순간 해적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왔다. 몇 놈은 당장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뽑으려 했다. 그러나 실버가 목발을 탁 내려치며 소리쳤다. 조용히 해라, 이놈들. 여기서 내가 말한다. 짐은 내 포로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해적들이 투덜거리며 물러서자 실버는 다시 나를 향해 웃었다. 네가 용감하다는 건 인정하마. 하지만 네 목숨은 이제 내 손에 달려있지. 걱정 마라. 내가 자네를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 그의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나는 그 속뜻을 똑똑히 알아차렸다. 그는 지금 해적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나를 방패로 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제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이곳을 빠져나가리라. 다음 날 아침 해적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다. 그들의 얼굴은 험악했고 눈빛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다. 롱존 실버는 내 곁에 서서 마치 나를 지키듯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해적이 소리쳤다. 실버, 네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틀림없다. 애송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단 말이냐? 다른 해적도 거들었다. 그래, 히스패니올라호도 잃고 동료들도 죽었어. 그런데 아직도 이 꼬마를 감싸고만 있단 말이지? 해적들의 시선은 점점 나를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애써 고개를 들었다. 실버는 천천히 파이프를 피우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자네들 냉정해져야지. 이 꼬마는 보잘것없는 애송이가 아니야. 난 자네들보다 더 오래 바다를 살아왔지. 내 말은 믿어도 좋네. 이 꼬마는 우리에게 쓸모가 있어. 살아있는 보험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그는 일부러 나를 향해 손짓하며 말을 이었다. 짐은 의사와 영주, 선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 있는지 모두 알고 있어. 놈들을 상대하려면 이 꼬마가 필요하다네. 해적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듯 웅성거렸지만 실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나는 실버가 왜 나를 살려두었는지 확실히 깨달았다. 그는 나를 이용해 해적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요새로 한 무리의 해적이 들어왔다. 그들은 술통을 나르고 있었고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롱존 실버는 내 옆에서 느긋하게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번뜩였다.
곧 리브지 의사가 요새로 들어왔다.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와 우리 앞에 섰다. 해적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의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 있는 환자들을 보러 왔네. 그가 말했다. 내 놈들이 날 죽이려든 말든 상관없다. 하지만 다친 자들은 치료해야 한다. 그게 내 의무니까. 해적들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결국 실버가 손을 들어 막았다. 닥터 리브지, 오신 걸 환영하오. 치료할 환자는 많지. 자, 필요한 걸 하시오. 의사는 차분히 부상자들을 살폈다. 그리고 나를 힐끗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날 만큼 안도했다. 의사가 살아있고 여전히 의연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진료를 마친 뒤 의사는 실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버, 당신이 아직도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니 놀랍군. 하지만 조심하게. 이 상황이 오래가진 않을 거요. 실버는 웃으며 대답했다. 닥터, 나는 늘 계산을 하는 사람이지. 이 꼬마는 아직 필요하오. 그날 밤 해적들은 지도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은 드디어 플린트가 남긴 보물지도를 손에 넣었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술에 취한 그들의 노랫소리가 요새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놈들이 보물을 찾으러 갈 것이고 나는 그들 손에 포로로 끌려가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해적들은 떠들썩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손에는 플린트의 보물지도가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불타올랐다. 나는 여전히 그들 한가운데 포로로 묶여 있었다. 롱존 실버는 내 곁을 지키며 다른 해적들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해적들 사이에서 그의 권위가 점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버, 우린 더 이상 꼬마한테 끌려다니지 않겠어. 한 해적이 고함쳤다. 맞아. 그 꼬마 때문에 일이 꼬였어. 당장 죽여버리자. 다른 놈도 소리쳤다. 해적들이 일제히 으르렁대며 내게 달려들려 했을 때 실버는 목발을 힘껏 내리쳐 땅을 올렸다. 이놈들아, 내가 아직도 선장이다. 누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하겠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해적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당장 그에게 맞설 용기는 없었다. 실버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짐 호킨스는 내 포로다. 놈이 필요 없게 되면 그때 내 놈들 뜻대로 해라.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보물이 먼저다. 그의 말에 해적들은 마지못해 물러섰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실버가 조금이라도 힘을 잃는 순간 나의 목숨은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해적들은 술에 취해 노래를 불렀다. 나는 불빛 너머로 어둠 속 숲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아침 햇살이 비추자 해적들은 들뜬 기세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플린트의 보물 지도를 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흥분한 얼굴들이었다. 나는 여전히 실버의 곁에 묶인 채 그들과 함께 움직였다. 숲속 길은 울창한 나무와 덤불로 가득했다. 새들이 요란하게 울어댔고 습한 공기가 땀으로 온몸을 적셨다. 해적들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서로 고함을 질렀다. 여기야, 저 언덕 너머라고 써있잖아. 아니, 저 늪지를 건너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실버는 목발을 짚으며 조용히 그들을 다독였다. 서두르지 마라. 이놈들아, 지도는 내 손에 있지 않나. 내가 길을 아는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나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불안한 눈빛을 보았다. 우리는 점점 섬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으스스한 소리를 냈고
때때로 멀리서 이상한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해적들조차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앞장서던 한 해적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다. 그의 발밑에는 오래된 해골이 있었다. 해골은 나무 밑둥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해골의 뼈 사이에는 오래된 칼이 녹슨 채 박혀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실버는 한동안 해골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플린트가 놈들을 이렇게 죽여 묶어둔 게 분명하다. 우리에게 경고를 남긴 거지. 해적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 지도를 들여다보며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점점 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보물일까 아니면 파멸일까? 우리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햇빛조차 거의 닿지 않았고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해적들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불안한 웃음을 지었고 실버는 목발을 짚으며 앞장섰다. 그때였다. 숲속 어딘가에서 낮고 기묘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 노래는 섬뜩하게도 플린트가 생전에 부르던 뱃노래였다. 15명이 죽고 난 뒤 럼주 한 병 남았네. 해적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떤 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플린트, 그놈이 돌아온 게 아닐까? 다른 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두리번거렸다. 귀신이야. 틀림없어. 플린트의 귀신이 우리를 쫓고 있어. 실버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허튼 소리 마라. 그건 그냥 바람이 낸 소리일 뿐이다. 귀신 따윈 없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이 목발을 움켜쥐며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랫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서서히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공포는 해적들의 심장을 움켜쥔 채 놓아주지 않았다.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며 중얼거렸다. 보물보다 먼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그들의 탐욕 속에는 의심과 공포가 섞여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보물을 쫓는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도를 따라 마침내 섬의 중심부에 도착했다. 나무들 사이로 넓은 공터가 드러났고 한쪽에는 오래된 참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지도의 붉은 십자가가 가리킨 바로 그 장소였다. 해적들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만큼 번뜩였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이 튀고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곧이야 금화와 은계가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한 해적이 고함쳤다. 실버는 목발에 몸을 기댄 채 묘한 미소를 지었다. 파라, 이놈들아. 우리 앞에는 산더미 같은 보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곧 이상한 기색이 감돌았다. 삼날은 계속 땅을 파헤쳤지만 보물 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점점 더 깊이 팠는데도 흙 밖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 한 해적이 중얼거렸다. 순간 다른 놈이 비명을 질렀다. 여기 상자 흔적이 있던 자리가 비어있어. 누군가 벌써 파내간 거야. 그 말에 해적들의 얼굴이 일제히 일그러졌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삽을 내던지고 칼을 휘두르며 서로를 밀쳐댔다. 실버는 목발을 탁 치며 외쳤다. 진정해라. 누군가 먼저 보물을 가져갔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우리에겐 여전히 배가 있고 방법이 있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다. 해적들의 눈빛은 이제 의심과 분노로 실버를 향하고 있었다. 해적들이 땅을 파헤치다 허탕을 치자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졌다.
탐욕으로 불타던 눈빛은 곧 분노와 의심으로 변했고 그 칼끝은 곧 롱존 실버를 향했다. 실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한혜적이 고함쳤다. 그래, 우릴 속인 거지? 네가 보물을 빼돌렸어. 또 다른 놈이 외쳤다. 실버는 목발을 탁 내리치며 고함쳤다. 멍청한 놈들, 내가 언제 땅을 팠나? 내가 언제 이 자리를 떠났나? 나 역시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닌가. 분명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보물을 파냈다. 그러나 해적들은 믿지 않았다. 칼과 총이 번쩍이며 실버를 향해 다가왔다.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우렁찬 총성이 울렸다. 탕, 탕. 해적들 중 둘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머지 놈들은 놀라 비틀거리며 숲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무 사이에서 리브지 의사와 트릴로니 영주 그리고 충직한 선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총이 들려 있었다. 항복해라. 선원이 외쳤다. 우린 이미 너희를 포위했다. 해적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이제는 허둥지둥 숲으로 달아났다. 몇 놈은 총에 맞아 쓰러졌고 몇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실버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우리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나를 감싸듯 앞에 세우며 외쳤다. 보았지? 난 너희 편이야. 난 해적이 아니라 이 꼬마와 함께 네 편이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실버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누구의 편이든 되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숲속 총격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적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달아났고 살아남은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우리는 쓰러진 자들을 포박했고 몇 놈은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 무기를 내던졌다. 리브지 의사와 영주는 무사했고 충직한 선원들도 기진맥진했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때 롱존 실버가 앞으로 나섰다. 보았지 않소? 내가 아니었다면 이 꼬마는 벌써 죽었을게요. 난 내내 당신들 편이었소. 의사와 영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명 실버가 해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는 나를 보호했고 지금도 살아남기 위해 우리 쪽에 서려하고 있었다. 실버, 네 목숨은 지금 당장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영주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어. 보물의 행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하이, 우리는 지도에 적힌 마지막 표식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단단한 흙더미뿐이었다. 보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순간 뱅건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찾는 게 그거라면 벌써 내 손에 있지. 몇 년 전 난 혼자 이 섬에서 살아남으며 보물을 파내어 숨겨두었네. 해적놈들이 다시 찾아올 걸 알았거든. 이제 그 보물은 당신들의 것이요. 우리는 놀람과 기쁨에 휩싸였다. 해적들이 목숨 걸고 찾아 헤매던 플린트의 보물은 이미 뱅건의 손을 거쳐 안전히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실버는 눈빛이 흔들렸으나 이내 특유의 웃음을 지었다. 하하, 그러면 된 거지. 보물이 우리 손에 들어온 셈 아닌가? 뱅건이 숨겨둔 장소로 우리를 안내하자 거기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금화와 은괴, 보석 상자들이 있었다. 해적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플린트의 보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트릴로니 영주는 감격에 겨워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리브지 의사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선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상자를 열어젖혔다. 반짝이는 금화들이 햇빛에 쏟아져 내리듯 빛났다. 이제 남은 건 이 보물을 배에 옮기는 일뿐이야.
선장이 말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땀을 흘리며 보물을 하나하나 배로 실어 날랐다. 벤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도왔다. 그는 다시는 섬에 홀로 남고 싶지 않다는 듯 묵묵히 짐을 나르며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롱존 실버도 어깨를 보태며 일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탐욕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그 말을 한 줌쯤 훔치려는 듯 주위를 살피곤 했다. 하지만 리브지 의사의 날카로운 감시 아래 감히 행동에 나설 수는 없었다. 마침내 모든 보물이 히스패니올라호에 실렸다. 우리는 무거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섬을 바라보았다. 숲과 언덕, 그리고 어둑한 동굴들, 한때 공포와 피로 얼룩지니 섬은 이제 뒤로하고 떠나야 할 곳이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보물이 모두 배에 실리자 우리는 마침내 돛을 올리고 섬을 떠났다. 히스패니올라호는 바람을 받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우리는 저 멀리 점점 작아지는 섬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두려움과 피, 그리고 탐욕이 뒤엉켜 있던 장소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모험의 무대였다. 길고 험한 항해 끝에 우리는 마침내 영국에 도착했다. 항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호했고 우리는 무사히 돌아온 것을 감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보물은 법에 따라 나누어졌다. 리브지 의사와 트릴로니, 영주, 선장과 충직한 선원들이 제 몫을 받았다. 벵거는 약속대로 자유와 약간의 보상을 얻었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다. 롱존 실버는 끝내 본색을 드러냈다. 어느 날 밤 그는 보물의 일부를 훔쳐 달아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모험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었다. 숲속의 총성, 파도 위의 함성, 그리고 반짝이던 금화의 빛까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나는 다시는 그 섬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플린트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기 때문이다. 파도와 바람의 소리가 멀어지듯 오늘의 이야기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남겨진 건 금화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은 용기와 따뜻한 울림일 것 같아요.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